입구는 없다. 문은 없다. 문지기도 자물쇠도 비밀번호도 없다. 길도 없다. 위아래도 좌우도 없다. 내 머릿속에서 그 세계는 법칙도 규칙도 논리도 없이 유동하고 뒤섞이며 엉망진창으로 열려있다. 무서울 정도로 자유롭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누군가가 묻는다면 나는 아마 이렇게 대답하겠지. 일단 시작하면 질문이 달라질 겁니다. 엔솔로지 소설엔 마진이 얼마나 남을까 에 수록된 최진영 작가의 문장을 한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매번 새로운 글을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쓰는 거였더라? 막막해지곤 하는데요. 막막한 시작, 꼭 글쓰기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혹시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다면 일단 시작해보세요. 한 걸음만 더 옮겨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쪽으로, 기대보다 멋진 이야기가 펼쳐지도록.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문장의 소리,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이기리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기리 시인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기리 시인님은 2020년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 그 웃음을 나도 좋아해, 젖은 풍경을 잘 말리기를 출간하셨습니다. 네, 시인님 근황 먼저 여쭐까 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요즘 시집을 내고 시집에 관련된 일들과 글쓰기를 좀 병행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네. 최근에 정기적으로 하던 일을 그만둔지라 네. 조금은 느슨해진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네. 요즘에는 그냥 책 읽고 네. 글 쓰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져서 네, 그 시간을 좀 풍족하게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시인님께서 혹시 저희 문장의 소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저는 문장의 소리 애청자고.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루틴이 있어요. 네. 그 문장의 소리 관련된 루틴이라고 하면은 제가 습작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긴 한데 수면제로 좀 자주 쓰거든요. 네. 잠들기 전에 들으면서. 네. 잠들기 전에 틀고. 네. 사실 내용은 그 별 상관없이 네. 그냥 들으면서 어느 순간 잠이 들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좋은 작가님들이 많이 계셔요. 네. 그 작가님들 위주로 네. 이렇게 막 찾아서 듣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꿈나라로 가 있는데, 네. 오늘의 목표라고 하면은 저도 약간 그런 거에 좀 이바지를 하고 싶지만 제 목소리가 좋을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서 오늘 좀 설레기도 하고 네. 긴장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목소리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목소리 좋은 작가님들 걸 위주로 듣는다고 하시니까 문장의 소리를 되게 독특한 루틴으로 갖고 계신 지점이 있다. 너무 재밌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제 좋아하는 작가 네. 이렇게 이제 찾아 듣는데 목소리 좋은 작가. 네. 그 팟캐스트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이기리 시인님의 시집 이야기로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시집은 젖은 풍경은 잘 말리기. 이기리 시인님 두 번째 시집입니다. 네, 출간 소감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시집은 두 번째 시집이고 제 첫 번째 시집은 2년 전에 네. 출간을 했습니다. 똑같이 네. 12월에 출간을 했는데 네. 그 주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항상 출간에 대한 어떤 소회나 소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겨울에 냈다라는 것 그리고 12월에 냈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지점이 저를 좀 뭔가 한 구석을 파고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지점이 일단 가시적으로 좀 눈에 띄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시집이라는 의미
자체가 될 텐데 네네. 첫 번째 시집은 사실은 제가 좀 정신없이 출간을 했어요. 네. 이 너무 예측 밖의 일들이 워낙 많았었기 네네. 때문에 하나하나 하루하루마다 뭔가 긴장 상태로 지냈어야만 했는데 두 번째 시집은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고 네. 제가 저를 돌아볼 시간이 좀 있었는데 네. 일단 그 시간이 어쨌든 어떻게 정리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제 의미를 갖추고서 갈무리가 됐다라는 점이 일단은 기뻐요. 되게 기쁘고 홀가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음을 생각하게 하는 또 그런 시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첫 시집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그래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일정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편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출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아직 시집을 읽지 않은 독자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시인님께서 직접 젖은 풍경은 잘 말리기 이 시집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두 번째 시집 젖은 풍경은 잘 말리기는 제 두 번째 시집이고요. 네. 첫 번째 시집을 출간한 이후로 2년 만에 나온 시집입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시집이고 첫 시집과 좀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시집은 제가 좀 언어 자체로 얘기를 한다면은 좀 더 구체성이 짙은 언어 그리고 어떤 시적 정황으로 따지면은 정황이 되게 뚜렷한 시 어떤 이야기가 있고 내러티브가 존재하는 시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 시집에서는 그런 성격들이 좀 많이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제 스스로의 작업을 계속 돌이켜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싶을지에 대한 고민을 네. 작가님들이라면은 늘 하게 될 텐데 네. 저도 그런 고민이 되게 깊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두 번째 시집에서는 좀 더 제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든 말이 되지 않든 정황이 뭐 매끄럽든 조금 뭐 연결이 잘 되지 않든 어떻든 간에 제 본연의 심정에서 좀 느껴지는 그 되게 1차원적인 언어? 예. 좀 더 검열이 되지 않은 언어를 네. 많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네네. 사실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검열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시집하고 그냥 계속 비교를 한다면은 이번 두 번째 시집에서는 좀 더 언어적으로는 자유롭고 싶었고 네. 정황으로도 좀 자유롭고 싶었고 네. 다만 되게 독특한 화자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성격이 좀 독특한 화자들. 네. 예, 그게 뭐 등장인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물이 될 수도 있고 현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다채로움은 같이 좀 계속 보여주고 싶었던 시집이고 좀 계절감을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싶었던 시집입니다. 이번 시집에는 특히 가을이라는 그 계절이 좀 왕왕 등장을 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거기에 왜 골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가을이라는 어떤 계절감, 그 정서를 같이 좀 느끼고 싶었던 시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너무 그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독자 리뷰에도 그런 것들이 뭐 있거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리뷰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이번 독자 리뷰는 네. 제가 좀 띄엄띄엄 보고 있거든요. 제가 왜요? 저번에 출간했을 때는 되게 네. 긴장해서 하루하루 막 체크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번에 출간할 때는 출간한 당시에는 하나도 안 찾아봤었고 예. 한 1, 2주 전부터 이제야 조금씩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뭐 기억에 남는 리뷰라기보다는 그냥 대부분의 어떤 리뷰의 결들을 좀 기억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 시집을 기다렸던 그 독자분들께서 그래도 꽤 있으셨다는 게 좀 놀랐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기다리는 그러니까, 독자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제 두 번째 시집을 아니면 제 뭐 다음 책을 기다려주는 독자분들이 더러 계셨다라는 것이 네. 좀 놀랐어요, 사실은. 이게 되게 글쓰기 수명에 관련된 일일 수도 있는데 네. 나이브해지고 싶지 않거든요. 네네. 뭔가를 했다고 해서 그리고 뭔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거기서
제가 종료될 수도 있는 거고 계속해서 꾸준히 나아갈 수도 있는 건데 계속 종료될 것 같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조금 그래도 근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좀 특히 그랬던 것 같고 네. 근데 어떤 독자 리뷰를 봤을 때 그런 기다렸다는 것, 기다림 그런 리뷰들이 보여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리뷰를 이제 잘 안 찾아보는데 일단 리뷰가 없어요. 저도 아직 그렇게 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리뷰를 찾아보고 이런 게 이제 문장의 소리에 어떤 작가분이 나오셔서 그걸 에고서치라고 한대요. 그래. 네. 그래서 그 에고서치라는 단어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저도 가끔 해보는데 이제는 그만하자. 리뷰가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냥 서치 자체를 멈추게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이기리 시인님은 그래도 2번째 시집이고 또 젊은 시인이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주실 것 같아서 이제 좀 긴장 안 하고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처럼 리뷰가 없으면 네. 아닙니다. 네, 그 시집 제목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젖은 풍경은 잘 말리기. 너무 재미있는 제목인데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결정하게 되셨을까요? 이번 시집 제목을 고르기까지는 꽤나 난항을 좀 겪었어요. 저는 편집부랑도 계속 많이 얘기를 했었고 최종까지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제목인데 뭐 많은 작가님들이 그러시겠죠. 근데 이번 시집은 특히 어려웠습니다. 제목을 고르는 게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사실은 문장형의 제목을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었거든요. 전작 때 이미 했었으니까 네. 계속 뭔가 조금이라도 디테일적으로 새로운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게 저만의 새로움은 아니지만 제 행보 자체에서는 좀 새로운 거였으면 좋겠어서 이번 제목은 명사형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그냥 되게 단조로운 고유명사였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해봤었는데 사실은 뭐 그게 너무 쉽진 않았었고 네. 결국 여러 가지 제목들을 고민을 하다가 편집부 쪽에서는 젖은 풍경을 잘 말리기를 이미 내부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제목이든 간에 자신감은 많이 좀 떨어진 상태였었어요. 이번에는 제목을 진짜 못 고르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같이 함께 작업을 해주셨던 편집자님께서 네. 좀 자신감과 용기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젖은 풍경은 잘 말리기를 고르게 됐었고 사실은 이 제목이 제가 처음에 미팅을 했었을 때 한번 미뤘던 제목이었어요. 네, 이 제목도 같이 끼면서 다른 제목들도 같이 후보에 올렸었는데 네. 이 제목을 제가 좀 밀긴 했었거든요. 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던 거죠. 네. 그 자신감을 아마 좀 작업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서 많이 좀 심어주시지 않았나 해서 제목을 이렇게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구어체에서 약간 평서문으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잖아요. 첫 시집에서 좋아해?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에서 네. 그래서 약간의 그 저는 느낌이 좀 달라서 좋더라고요. 첫 시집과 제목 자체가 보여주는 느낌. 근데 이제 시집 제목에서 또 인상적인 건 풍경이라는 것인데 이번 시집에도 풍경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번 시집에서 풍경이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네. 움직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시집을 묶을 때 모르겠어요. 근데 풍경이라는 제목이 담긴 이 어떤 명사형의 구절을 보고 나서도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제 시집에서 풍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중요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작업을 해나가면서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전에 했던 작업들은 되게 구체적인 실상들을 위주로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뭐 그게 좋지 않은 어떤 풍경들도 있었고 어떤 좋은 풍경들도 있고 뭐 그랬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제가 어떤 그물망들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정황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말들, 행동들을 제가 좀 길어 올렸다고 한다면은 이번 시집에서 제가 좀 주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관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절이라는 것과 풍경이라는 것, 그 말 자체는 되게 명징한데 네. 그 말을 속속히 좀 들여다 본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가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을을 느끼잖아요.
근데 가을이 뭔가 저는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가을을 대표하는 것들은 있죠. 뭐 낙엽이라든가 어떤 매섭게 다가오는 추위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슬슬 입기 시작하는 트렌치코트 같은 것들이 뭔가 가을의 대표성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개별적인 실상들이 모여가지고 가을이라는 관념을 계속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그게 여름도 그럴 수도 있고 봄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타 다른 관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별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그 개념 자체는 되게 공허한 건데 그거를 계속 구체적인 무언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도 있고 이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 관념 자체는 되게 공허한 거죠. 네. 하지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어떤 몸짓들이 있다라는 것, 네.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것, 그게 요즘이 아니지 이번 시집에서 굉장히 좀 많이 골몰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잘 드러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관념의 그 단위로 느껴지는 현상에 대해서 시 안에서의 여러 가지 풍경이 움직이면서 그것의 구체성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말 시의 본질적인 부분하고도 잘 연결되는 것 같아서 매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풍경을 볼 때는 외부에 놓여진 풍경도 보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 자체의 내면의 풍경이 겹쳐져서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드러나는 시집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 작품 중에서 혹시 또 개인적으로 막 애착이 가는 작품 혹시 있으신가요? 애착이 가는 작품은 사실 다 애착이 가죠. 다 하나하나 눈길이 많이 가는데 뭐 몇 개 고르자면은 수양버들이라는 작품이랑요, 모노레일이라는 작품, 뭐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다, 뭐 이런 작품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기존에 가졌던 호흡에서 좀 그래도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런 시들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반감이라는 시도 좀 기억이 남고 그리고 제가 지금 제목을 막 다 하나하나 기억하기 좀 되게 힘든데 그 긴 호흡으로 쓴 시들이 있거든요. 네네. 한 4-5장 넘어가고 네네. 5-6장 넘어가는 시들이 중간중간 좀 있는데 그 시들이 유독 좀 애착이 갑니다. 네. 힘들게 쓰기도 했고 네. 그만큼 집중해서 쓰기도 했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시이기도 하고 유독 애착이 가는 시들 중 하나입니다. 네. 확실히 시인이 막 집중해서 끝까지 몰고 가는 이런 작품들 애정이 많이 가죠. 네, 맞아요. 네, 독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만 애착을 가지고. 사실 저도 약간 힘주어 쓴 시들이 좀 외면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문장의 소리 작가님은 모노레일이라는 시가 되게 좋았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풍경이 우리를 가두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모노레일에 오른 기분을 한번 읽기 시작하면은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상황, 읽기 전으로 이런 특색이 잘 보인다 이렇게 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또 시인님께서 모노레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모노레일이라는 작품은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네. 일단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집을 펼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경이라는 단어가 이제 종종 눈에 띄게 될 텐데 네. 그 중에서도 모노레일이라는 작품이 전면적으로 맞아. 풍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네. 시여서 그래서 아마 눈길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풍경이 우리를 가두었다라는 그 첫 문장을 가지고 네. 제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다니던 중에 네. 그 첫 문장 하나로 휴대폰 메모장을 펼쳐가지고 한 번에 쭈르륵 쓴 시예요. 퇴고를 아마 거의 거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상으로는. 네. 그런 시들이 좀 있죠. 근데 그런 시들이 후루룩 써내려가는 시간 모르겠어요. 갑자기 누가 도와줬나 봐요. 신이 저를 도와줬는지 네. 갑자기 후루룩 쓰게 만들었는데 여행을 갔을 때
정확히 이제 모노레일을 탔던 경험을 가지고 쓴 시였는데 모노레일을 아마 타봤으면은 혹은 대관람차도 그런 식일 거고 어딘가에 좀 갇힌 채로 네. 이동을 하는 걸 겪으면은 누구나 다 느끼실 것 같은데 네. 내가 어떤 그 이동 수단에 갇힌 게 아니라 주변에 통유리로 뻥 뚫려 있는 상태에서 풍경이 계속해서 변칙적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같은 풍경이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각각 다른 각도로 보여지는 풍경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거는 다른 풍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풍경 속에서 계속 제가 갇혀있다라는 느낌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세계가 되게 넓고 광활하고 개방적인 세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은 되게 한계를 많이 가진 세계인 예. 것 같다. 결국에는 어떤 테두리를 가진 세계이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걸 과학적인 입장으로 보면 되게 웃길 수도 있긴 한데 네. 어떤 계속 한계를 드러내는 풍경 그 속에 gat혀있는 나 이게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모노레일을 타면서. 근데 모노레일을 타면서 다른 사람들은 되게 신나잖아요. 신나는 모습으로 막 사진도 찍고 바깥 풍경도 구경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하차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걷겠다라는 뜻이죠. 네. 네.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쭉 순환했거든요. 어디에 안 내리고 네. 중도에 하차하지 않고 쭉 그냥 다녔었는데 그런 식으로 풍경을 감상하는 것 그리고 모노레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네. 거기서 오는 막막함 처음부터 내가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자 출발을 했으나 그 끝에는 다시 처음이자 끝으로 돌아오고 다시 하차해야만 하고 나를 가두었던 풍경들은 어디 갔으며 뭐 그런 복잡한 심정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그 느낌을 토대로 쭈르륵 써냈던 시입니다. 네. 그 시인님이 평소에 어떻게 시를 쓰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되게 2년 만에 또 시집을 바로 발간하실 정도로 엄청 열심히 작품 활동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작업 루틴이나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데뷔하고 나서는 그 루틴이라는 것이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일을 이제 어떤 고정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되게 변칙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뭔가 작가로 지내다 보면은 네. 변칙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일정들도 있는데 그래서 루틴 자체는 지금은 무너졌다기보다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원래 전에는 있었거든요. 전에는 네. 어떤 거였냐면은 그냥 무조건 낮에는 동네 카페 제가 좋아하는 단골 카페 가가지고 네. 뭐가 어떻게 됐든 뭐라도 쓰고 나오는 게 제 루틴이었어요. 그게 시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뭐라도 쓰고 나오자. 그래서 저녁을 먹자. 뭐라도 쓰고 저녁을 먹자는 게 제 루틴이었는데 요즘 쓰지 않으면 저녁을 먹을 수 없다. 쓰지 않으면 안 먹을 생각 안 먹는 한이 있더라도 뭐라도 쓰고 나오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는 잘 안 나왔지만 뭐라도 쓰고 나오긴 했는데 네. 요즘에는 작업을 하는 루틴이라고 하면은 루틴이라기보다는 꼭 무조건 휴대폰 메모장을 꼭 활용을 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막 중간에 노트를 펴가지고 뭘 메모를 할 시간은 이 현대사회에서는 아마 없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네. 대신 휴대폰은 누구나 다 그래도 쓸 수는 있잖아요. 휴대폰 메모장을 많이 활용해요. 그냥 걷다가 버스를 타다가 지하철을 타다가 뭔가 밟히는 구절이 있다든가 밟히는 뭐 어떤 장면, 현상, 사물이 있다면은 무조건 다 기록해요. 네. 네. 그거 엄청 자세하게 기록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각자 또 일을 해야 될 때는 그냥 일에 충실하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 그 제 생각을 갈무리하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저는 시를 쓸 때 밤에 쓰지는 않고 네. 네, 무조건 해 떠 있을 때 씁니다. 네. 네, 그게 루틴이라면 루틴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시를 쓰고 싶으신 분들한테 뭐냐면 일단 자세하게 기록한다는 거. 네. 어쨌든 휴대폰 빨리 열어서 이게 사라지기 전에 맞아요. 메모장에 빨리 자세하게 기록한다. 맞아요. 그게 매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밤에 이렇게 좀 낭만화되기 전에 낮에 해 떠 있을 때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 이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어쨌든 씻으실 때 핸드폰 말고 혹시 또 꼭 필요한 아이템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씻을 때 무조건 손으로 써요. 그러니까 적어도 초고를 작성할 때까지는 무조건 네. 손으로 써야 돼요. 네. 네. 손으로 쓰지 않으면은 저는 제 시가 막 뭔가 미덥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막 휘리릭 막 이렇게 쓰면은 네. 제가 생각이 좀 굳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뭔가 어떤 난항을 겪을 수도 있고 뭔가 잘못된 지점으로 빠질 수도 네. 있을 어떤 위험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네. 아닐 거예요. 작가님들마다 혹은 쓰는 분들마다 저마다 다를 방식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손으로 쓰면서 천천히 매듭을 지어나가는 그 호흡을 좋아해요. 네. 네. 천천히 제가 시선을 바라보고 그렇게 굳히는 작업을 좋아하고 나중에는 이제 컴퓨터로 다시 문서로 변형을 해가지고 열심히 창을 막 몇 개씩 띄우면서 퇴고를 하죠. 퇴고를 더 근데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대부분 퇴고 안 하려고 막 신작으로 막 밀어붙이는데 그러면은 노트펜 이런 거 꼭 필요하시겠네요. 네, 그건 기본적으로. 진짜 필수적으로 네. 있어줘야 돼요. 네, 이런 어떤 것들 되게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기리 시인님 팬이라면 이기리 시인님 어떻게 씻쓰는지 너무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 따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만나요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네, 이기리 시인님 먼저 그 문장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럼 시를 하나 읽을 건데 네. 시집에 있는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다 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다. 가끔 난처한 상황이 온다. 우리가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것. 서로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출근했는지 묻지만 물을 수 없는 질문들이 떠오를 때 그래,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었지 하고 낙담하는 법을 배운다. 여기까지만, 더 이상은 안 돼. 책을 덮는다. 길을 걷다가 보이는 가을 나무와 구름이 예뻐서 사진을 찍고 당신에게 보낸다. 무척 아름답지요. 지금 당장 만나러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은 하기 힘들다.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으니 이따 연락하겠다고 한다. 나는 알겠다고 한 뒤 누구의 얼굴을 생각한다.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떠올릴 수 없는 불가능한 얼굴과 함께 당신은 있다. 나는 방금 찍은 풍경을 다른 각도로 바라본다. 다른 풍경이다. 무지개를 잡는 감촉이 궁금하다. 미끄러울 것 같다. 풀벌레 울음소리가 들린다. 열무를 손질하다 눈동자를 베면 어떡하지? 일찍이 가족은 떠났다. 탄생이 곧 고아의 시작이다. 적당히 무른 칼을 좋아한다. 연락이 없다. 당신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내가 없는 곳. 내가 있으면 즐거움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고 상냥한 말투로 대한다. 밥을 짓는다. 금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뜸을 들여야 한다. 이 저녁은 초라하다. 그제야 잠이 든다. 꿈속에서라도 만날 수 있길 바라며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후련하기를. 약간 고마운 당신에게 홍차와 스콘을 건넵니다. 여기까지만. 더 나아가는 것은 위험해. 지금까지 어디서 누구와 무얼 했느냐고 물을 수 없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걱정했는지 아냐고 물을 수 없다. 가로등이 경련을 일으키듯 전멸한다. 과연 꺼질까 터질까. 그 아래서 깜빡이는 당신. 칼집이 난 눈동자를 치켜뜨며 뭐라 말하고 있다. 들리지 않아야 한다. 네, 시인님이 작품을 낭독해 주셨는데요.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 시집 중에서 가장 쉬운 단어로 쓰이지 않았나 싶은 그런 시이기도 하고 좀 더 관계라는 것에 네. 대해서
직접적으로 생각하고 느낀 시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리고 아마 이걸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시라고 생각이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네, 저도 들으면서 귀에 쏙쏙 들어와서 되게 몰입이 잘 됐는데 이런 시들을 또 소개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기리 시인님 전반적인 어떤 작품 세계에 영향을 준 작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작가분들 계실까요?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매번 아마 이 질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힘들어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영향권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제가 좋아했던 작가님들을 다 생각을 한다면은 시인이면은 제가 시를 처음 썼을 때 그 이병률 작가님을 네. 먼저 읽고 시작을 했어요. 네. 사실 근데 시보다는 산문집 먼저 읽고 글쓰기를 출발했는데 중학생 때 끌림이라는 책을 읽고 어머 그게 중학교 때 나오셨나요? 모르겠어요. 아마 근데 그쯤일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내돈내산 처음 제가 돈 주고 산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글쓰기라는 것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매혹을 좀 느꼈었고 나중에 커서 뭔가 시를 읽으면서 많이 좀 뭔가 울컥하게 만들었던 그 작품을 쓴 시인님들은 최승자 선생님이나 네. 오규원 선생님 네. 그리고 조금 더 최근으로 한다면은 김혜순 시인, 네. 김행숙 시인, 이수명 시인 네. 이런 선생님들을 좀 읽고 좀 많이 자극을 받아서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시인님들 다 모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또 창작자로서 시를 읽고 쓸 때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에다가 국한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모든 글쓰기에다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어떤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다정한 눈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휘력이나 문장력이나 뭔가 어떤 글을 쓰는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라든가 네. 그런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태도인 것 같고 네. 그게 어떤 것에서 출발을 하냐 물은다면은 다정한 눈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고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또 느끼는 게 있고 근데 무언가를 바라보다 보면은 어느덧 같이 말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 같이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눈빛들로 공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네,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든 멀리 떨어져 있든 네, 그 다정한 눈빛만큼 우리가 뭔가 글을 쓰고자 노력을 한다면은 무엇이든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들릴진 잘 모르겠지만 되게 관념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만큼은 잃지 않는다면은 좋은 글은 누구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 지금 만나요에 게스트로 모셨는데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신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들께 선물할 만한 좋은 시집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은 시집들이 많아가지고 고르기가 정말 힘든데 개인적으로 한국 작가랑 외국 작가 한 분씩 소개를 하고 싶은데 네네네. 한국 작가라면은 제가 최근에 좀 좋게 읽었던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시집 중에 그 조은윤 시인님의 햇볕쬐기 네. 라는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 되게 좋아요. 되게 단단하면서도 뭔가 혼자를 겪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되게 혼자고 어떤 뭔가 낯선 이방인처럼 내가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 때 그 시집을 펼친다면은 정말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올 한 해를 뭔가 시작을 한다면은 내가 혼자지만 혼자라도 좋다. 그리고 혼자니까 더 누군가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시집을 통해서 꼭 느껴봤으면 좋겠고 네. 외국 작가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 시간의 빛깔을 한 몽상이라는 시집이 있거든요. 네. 프루스트의 시집인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산문 시집이거든요. 꼭 그 시집을 같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바로 마이 페이보릿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이기리 시인님께서 요즘 빠져있는 것, 요즘 빠져있는 시인님만의 풍경 같은 것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제일 흥미로워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사실 시 얘기하는 것보다는 맨 앞에 질문을 배치할 걸 그랬나? 아니, 그러니까 시 얘기는 너무 어렵고 뭔가 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운데 제가 요즘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너무 지금 좋은데 제가 좋아하는 게 지금 딱 2개가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좋아하는 음악이 하나 있고 제가 지금 좋아하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네. 하나씩만 얘기하자면은 요즘 제가 꽂히는 음악이 하나 있거든요. 그 김광석 님의 그 말하지 못한 내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친구가 곧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집을 놀러 갔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LP를 들여놨더라고요. 네. 요즘 많은 신혼집에서 LP를 다 들여놓더라고요. 그래요? 네. 우리 다 버렸는데. 감성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데 친구가 이제 김광석 LP를 틀어주는 거예요. 미국 라이브인 LP를 틀어줬는데 거기서 제가 듣다가 말하지 못한 내 사랑 그거 나오는 부분을 들으면서 그때 흐린 날이었고 비가 왔었거든요. 네. 설마 우셨나요? 그걸 듣다가 좀 많이 울컥해가지고. 울진 않으셨죠? 울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집에서도 막 찾아서 다시 듣고 막 그랬는데 네. 되게 경쾌한 리듬 속에서 가사가 너무 슬퍼요. 그리고 되게 뭔가 마음을 계속 찌르르 울리게 하는 그 김광석님의 특유의 네. 그 목소리와 가사를 요즘에 너무 다시 푹 빠져서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하나 있는데 네. 좋아하는 도시가 생겼는데 제가 다음 달에 네. 유럽으로 떠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하나 도시를 추가한 곳 중에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도시가 더블린이라는 도시인데 네네. 아일랜드의 수도잖아요. 거기가 왜 그렇게 좋은지 요즘 모르겠어요. 거기 좀 우울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 날씨가... 거기도 되게 즐길 거리가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거기가 갑자기 왜 그렇게 끌리고 왜 좋은지는 이유조차 모르겠는데 네. 갑자기 가고 싶어가지고 네. 저번에 항공권도 다 끊어놓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더블린 저도 되게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너무 부럽네요. 다녀오셔가지고 또 뭐 이렇게 작품이나 산문으로 조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앞으로 혹시 글과 관련해서 산문이라든지 아니면 시를 계속 쓰는 일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작업을 이어가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좀 다른 작업들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에세이를 좀 더 쓰고 있어요. 네. 시보다는. 요즘에 시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시를 안 쓴 건 아니지만 요즘 시를 쓰는 호흡이 더뎌지기도 했고 그리고 시집을 앞으로 내기까지는 좀 더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쓰고 싶고 요즘에는 산문을 쓰는 시간을 좀 더 늘려보고자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산문을 쓴 것들이 좀 많이 쌓여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원고들을 이제 어떻게 해볼까 궁리를 해보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이기리 시인님 산문지 원고가 많다고 하네요. 네, 막간 홍보로. 많다기보다는 적당하게 잘 열심히 쓰고 있는. 네, 가끔은 시 말고 산문으로도 풀어내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젖은 풍경은 잘 말리기에 이기리 시인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셨나요? 일단은 이 문장의 소리를 청취해 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애청자로서 되게 좋아요. 지금 기분이. 네. 제 목소리도 같이 실릴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네네. 누군가는 이 클립을 수면제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내용은 괜찮으니까 수면제라도 쓸 수 있으면 많은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리 시인님 팬들은 무조건 200% 이상 다 클립을 쓰시지 않을까 주무실 때 생각합니다. 네, 이기리 시인님 보내드리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다시 만나 뵐게요.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댄 말이 없네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오지 않을 나를 추억하나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나요? 지나버린 시간도 찾아오지 않은 시간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만을 느껴보아요. 누구에게도 차마 얘기한 적 없었던 작은 비밀 하나 말해 줄까요?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올해부터 더 자주 찾아오게 될 2부 당신의 첫 시간입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신인들의 고군분투기, 작가가 되기 위해 쏟았던 열정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주영아 작가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주영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영아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2022년 창대신인 소설상의 단편 굴과 모래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작가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작년에 등단을 하고 나서는 이제 좀 이렇게 저렇게 만날 분들이 좀 많아서요. 네. 좀 정신없이 지냈는데요. 이제 새해 시작되면서 뭔가 정리될 건 정리도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계획들 세워가면서 분주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 출연진 분들께 여쭤보는 꼭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인데 문장의 소리 처음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방송은 청취하신 적 있으시겠죠? 네, 당연히 저는 문장의 소리를 알고 있어가지고 사실 습작할 때도 이렇게 많은 작가님들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예, 처음 연락 받았을 때 진짜 실감이 안 났어요. 네. 내가 진짜 작가라는 사람이 됐나? 약간 이런 실감이 들어서 엄청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네. 괜히 저희도 너무 감사하네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신의 첫 코너에 모시는 작가님들께 여쭙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당선 전화 받으셨을 때 뭐 하고 계셨는지. 이거는 거의 되풀이되는 레파토리 같긴 한데 하도 많이 또 다른 친구들이 물어봐서. 네. 근데 그때 생각하면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사실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그 마감 날짜 아무리 공모전을 작품에 내도 근데 그게 될 거라고 사실 기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그냥 매일 가는 카페 가서 책 읽고 멍 때리고 있다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갖고 택배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래서 저희 집이 맞아요, 요즘에 좀. 네,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좀 외져갖고 처음 오시는 기사님들이 집을 못 찾거든요. 그래서 전화 주실 때가 많은데 근데 받아보니 여자분이시길래 여자 기사님이 상하차 힘드시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편집자님이셨고 제가 당선됐다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가 막 벌벌 떨면서 막 아니다 뭔가 착오가 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막 이렇게 말을 해갖고 편집자님이 막 웃으셨던 기억이 나요. 네, 너무 놀라셔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어쨌든 믿기지 않는 당선 소식을 듣고 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끊자마자 당연히 이제 그 카페, 전 친오빠랑 종종 카페를 가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그때 옆에 있었는데 오빠가 뭐 큰일 났냐고, 너 얼굴 왜 이렇게 새파랗게 질렸냐고, 그렇게 거의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을 쉬고 진정하고 나서야지 이제 그 뒤에야 같이 소설 쓰는 친구가 있어요. 이소정 작가라고. 네. 저보다 먼저 소설가가 된 친구거든요. 근데 네. 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놀라지 마 막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당연히 자기는 될 줄 알았다고 너무 기뻐해 주니까 그때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이제 마음이 많이 진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친구가 등단을 했을 때 저도 전화로 소식을 받았고 그때 막 눈물이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제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막상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기쁘다기보다는 되게 이상하고 불안하고 되게 비현실적인 기분이 들어갔고, 아, 이제 진짜 글쓰기가 직업이 되는 거구나.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되지? 아, 큰일 났다.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올랐는데 네. 그 느낌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 되게 처음에 얼떨떨했다가 이제 실감으로 다가오니까 네. 여러 가지 걱정들이 같이 올라오셨나 봐요. 네. 그 작가님의 그 소설 이야기 궁금해집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소설을 처음 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당선되고 얼마 뒤에 엄마가 부르시더니 저한테 박스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집에 와서 열어봤는데 거기 제 초등학교 일기장 엄마가 다 모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날 또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래갖고 친구랑 같이 그걸 막 뒤져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쓰기 싫은 게 딱 보이는 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일기 말고 소설을 썼더라고요. 거기다가 써놨는데 되게 유치한 내용인데 그때 저희 집에 어린이 SF 전집이 있었어요. 그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혹성 탈출이랑 뭐 트리피드 대침약, 도노반의 뇌 뭐 이런 책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완전히 표절을 해갖고 뒤범벅을 해서 써놓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그거를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더니 딴 친구가 야 나중에 저거 크리스트 경매장에 나올 수도 있다. 한권 훔쳐가라고 막 그렇게 댓글 달아서 막 웃었는데 그래서 언제부터 쓰기로 했는지 아마 많은 작가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냥 되게 어릴 때부터 이야기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쓴 소설,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 때 말고 소설다운 소설, 첫 소설 기억나실까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진짜로 명확하게 기억하는 한순간이 있는데 네. 중학교 1학년 때에 그나마 소설을 형태라는 것을 아마 작게라도 갖췄던 것 같은데 혹시 할리퀸 문고 기억나세요? 네. 저도 읽었죠. 네.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진짜 소녀 취향 로맨스 소설이거든요. 네. 지금처럼 재벌 아들 나오고 뭐, 네네. 그렇죠. 약간 그런 이제 내용, 예, 비슷한 분위기인데 그게 엄청 유행을 해갖고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막 돌려보잖아요. 근데 그때 제 친한 친구 부모님이 만화방을 하셨어요. 진짜 할리퀸 문고가 거기 완전히 거의 엄청. 빽빽하게 들어가 있었고 네. 진짜 축복 같아요. 그때 놀러 가면은 친구랑 앉아갖고 그거 죽치고 읽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게 쓰고 싶었나 봐요.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제가 한 회를 쓰고 나면 친구들한테 돌려요, 이거를. 그러면 친구들이 읽어보고 뭐 이건 어떻고 저떻고 뭐 결말이 어땠으면 좋겠다. 이것도 정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빨리 써달라고 그러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합평, 나름의 합평, 마감 독촉 이런 걸 그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썼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상하게 남자 둘이 나오는 지금으로 치면 비엘물? 네. 그걸 썼는데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함구하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도 그 당시에 선진적으로 비엘물을 쓰셨. 네, 그 매년 새로운 작가군의 등장 이런 것들 이슈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하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작품에 대한 리뷰나 감상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신인들 작품은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다행히 창비의 경우에는 이제 클럽 창비라고 해서 창작가 비평 리뷰단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 좋게 이런저런 감상들을 읽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당연히 좋은 리뷰도 있고 뭐 별로라는 리뷰도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이 작품에서 여러 가지 맛이 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잘 썼다, 뭐 공감 간다는 말도 좋지만 그러니까 여러 맛이 난다는 거는 뭔가 작품을 쓰는데 필요한 그런 다채로운 에너지들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막 댓글 달려다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서 달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애청하는 또 팟캐스트의 문장의 소리도 있지만 또 요즘 소설 이야기라는 문화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또 제 작품을 다뤄주셔서 정말 너무 기쁘고 떨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쓸 때 제 마음을 또 너무 잘 읽어주셨고 또 어떤 부분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짚어주셔서 정말 소설이란 게 여러 방식으로 읽히는구나. 작가는 자기가 써놓고도 뭘 썼는지 다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또 있는데 작품을 발표한 뒤에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네. 사실 생활은 다들 아시겠지만 큰 변화는 없어요. 그냥 유지해왔던 대로 하는데 네. 이게 제일 달라진 거는 소설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제가 좀 게으른 편이라 갖고 많은 일을 빠릿빠릿하게 진행하는 걸 좀 힘들어하는데 네. 좀 한쪽이 승하면 한쪽은 내려놔야지 잘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설 쓰기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근데 또 작품을 발표를 하게 되니까 사람이 약간 재구성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 우선순위가 급격하게 좀 앞쪽으로 당겨지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리고 사실 소설이란 게 쓸 때는 제가 써도 제 손을 떠나면 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혼자만 즐길 게 아닌 이상 더 성실히 써야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소설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걸 재구성이라고 표현하시니까 너무 공감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네. 평소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편일지 나만의 창작 루틴이나 책상 풍경 이런 것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게으르고 좀 충동적인 면이 있어서 이제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거를 실행을 완벽하게 하진 못해요. 네. 근데 또 책임감이 좀 강한 편이라 갖고 웬만하면 이제 정한 거를 마감이 있거나 뭐 정하는 게 있으면은 약간 강아지 목줄 채우는 것처럼 그 스스로 데드라인을 정하거든요. 네. 그 방식으로 좀 움직이는 편인데 이제 작업 시간은 길 때는 온종일도 좀 쓰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한 줄도 안 써요. 그러니까 좀 오락가락하는 편이고 네. 그래서 요즘은 좀 사실 이런 루틴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평일 하루에 서너 시간씩은 꼭 쓰자고 이렇게 정해두고 있는데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요. 여러 권 해볼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늘 읽다만 책들이 무덤처럼 쌓여있습니다. 무덤처럼. 그래도 책이 쌓여있으니까 네. 너무너무 작가스럽습니다. 책하고 뭐. 그리고 제가 또 필기구를 좋아해서 온갖 필기구들이. 확실히 작가들이 문구를 네. 좋아할 수밖에 없네요. 네. 아무래도 좋아하는 브랜드도 거의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네. 쓰기와는 관련 없는 생활 루틴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이것만은 절대 지킨다. 제가 먹는 거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되도록 또 요리를 좋아해서 요리를 해서 먹는데 특히 이제 중년이잖아요. 제가 40 넘으니까 그 전하고 다르게 좀 살이 금방 쪄요. 그리고 안 빠져요. 한번 치면은. 그래서 제 얘기 하시나요? 네. 몸에 이제 다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요즘은 일단 그전에는 그래 종종 외식도 하고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좀 먹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먹는 거는 거의 집밥으로 건강하게 먹자. 이게 생활적으로 좀 중요한 루틴이 됐습니다. 지금 아마 작가님 본인이 스스로 말씀 안 하셨으면 목소리 톤이 이렇게 발랄하셔서 예상치 못한 연령대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리게 보이고 싶어요. 네, 목소리만 듣기로는 네, 매우 주영아 작가님이 좋아하는 작품이나 영향받은 작가, 또 처음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 같은 것들도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는 주영아 작가님의 첫 문학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 잘 들으시고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작가들을 포함해서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는? 프리모 레비.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3권의 책이 있다면? 앤드루 포터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팔리 모압의 울지 않는 늑대, 한정원의 시와 산책. 소설을 쓸 때 필요한 나만의 준비물 2가지는? 이어폰하고 텀블러. 나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거래처 끊기. 네, 이제부터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였는데요. 이 작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 아주 감상적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이유는 이분의 사진에서 보이는 눈빛인데요. 사실 눈빛이라고 주관적이긴 한데 또 이제 짐작도 못할 고난을 겪은 분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사진을 보면은 이분의 눈이 진짜 많은 걸 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당연히 이 작가님을 알게 된 거는 작품을 통해서고요.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작품 너무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홀로코스트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됐던 작가가 그때 당시를 회고하면서 쓴 작품인데요. 네. 제가 이걸 처음 읽었을 때가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네네. 그때만 해도 홀로코스트나 이제 2차 대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있지만 그게 어떤 의미고 인간성이라는 게 뭐고 또 그게 파괴된다는 게 뭔지 제대로 가늠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읽었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기도 했고 또 책을 닫고 나서 뭔가 세상의 컬러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 느낌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또 이분께서 소설도 쓰셨고요. 그 먼키 스패너 등등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네. 이분 작품들은 읽을 때는 위로도 받고 가끔은 유쾌하기도 하고 하지만 뭔가 이제 끝없는 슬픔이나 끝없는 과제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섣불리 희망을 말하지만 무조건 또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작가분을 만나뵐 수 있다면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당신은 이제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고 좋은 책 남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오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세 권의 작품을 고르는 거였죠.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이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 한정이라서 결국은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앤드류 포터의 빛과 물질은 사실 요즘 말로 하면 말해서 뭐해 그 정도의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주 시일이 오래 지나서 돌이켜보는 사랑 그때는 사실 사랑인지도 몰랐던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섬세한 회고가 등장을 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작품집 전반이 사실 다 사랑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인간 감정에서 가장 통합적인 게 아닐까 싶어요. 단짠단짠하고 복잡다단하고 이런 평가가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작품들 전반에서 느낄 수 있고 또 별개로 봐도 정말 재밌고 멋진 작품들이라서 네.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팔리무앗의 울지 않는 늑대는 일종의 가상 르포 소설인데요. 이제 한때 캐나다에서 자꾸 늑대들이 폭증하니까 개체 수가 많아지니까 늑대 사냥을 허용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그 늑대 탐사를 나간 한 생물학자가 늑대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학자가 거기 간 거는 늑대가 가축들을 공격하고 때문에 사냥을 허용해야 된다는 그 당시에 국책이 있었어요. 이데올로기. 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간 건데 네. 막상 늑대들하고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결국은 그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늑대와 춤을 같은 류는 아니고 이제 가상 르포답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디테일해요. 네. 또 주인공이 학자라서 늑대들의 이제 세세한 특성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 늑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동물이건 사람이건 많이 보고 잘 봐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걸 네. 잘 보여주는 소설 같고 마지막으로 시와 산책은 간결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에세이집. 진짜 평범한 평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딱 이 한마디로 정리 저한테는 되거든요. 네. 사실 이 책은 미워하는 사람한테도 우리 좀 잘 살아보자 이렇게 건네주고 싶은 책인데 그 어떤 섹션이나 주제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작가가 자기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만난 다양한 글들, 순간들, 성찰들을 지금 진짜 잘 포착해놨어요. 맑고 투명하기도 하고 동시에 애틋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리고 쨍하기도 한 그런 맛이고요. 네. 요즘 날씨 춥고 산책 못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 책 읽어보시면 산책 이상의 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소설을 쓸 때 필요한 준비물 2가지였는데요. 네. 그 2가지 왠지 짐작은 가지만. 제 경우는 이제 글을 쓸 때 순간 몰입도와 흐름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작업 시간을 중점으로 삼는 분도 계시고 뭐 물량을 중점으로 삼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 순간 몰입도에 써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조금이라도 방해를 받으면 딱 깨져요. 그리고 네. 화를 내거든요. 주로 가족들이 이제 그 호화를 온몸으로 받아내는데 그래서 반드시 외부 세계랑 차단을 해주는 이어폰이 되게 도움이 되고요. 네. 심지어 없으면은 작업을 거의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나왔거나 할 때. 특히 이제 제가 소설을 시작하면 항상 제 나름의 트랙 리스트를 만들거든요. 네. 음악을 이제 가사가 없는 음악 위주로. 이게 저한테는 효과가 괜찮은 게
작품의 톤앤 매너를 잡아주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날 정말 쓰기 싫을 때 이걸 딱 들으면 곧바로 소설로 진입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와. 그래서 심지어 집에서 작업할 때도 이어폰을 꼭 챙기고 텀블러는 단순하게 제가 커피가 빨리 식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고 요즘은 또 환경보증금 300원도 돌려서 꼭 추천드립니다. 네. 네. 또 끝으로 소설을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이것이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거래처 끊기 이거는 지금도 뭔가 뼈가 시린 느낌이 나는데 친구들한테 전 남친 끊는 것보다 힘들었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취직을 하는 대신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해서 되게 오래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쌓인 거래처들을 10년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자동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식이 없어도 때 되면 원고가 들어오고 네. 때 되면 원고를 보내고 돈이 들어와요. 네. 이제 이 트라이앵글로 계속 움직이게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글을 다루는 일을 하면서 네. 글쓰기가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어떤 분들은 글 작업을 하시면서 또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고 또 제가 한창 일했던 시기가 뭐 법칙, 성공 이런 거에 대한 자기계발서가 대세인 시기였어요. 네. 또 제가 그걸 전문으로 좀 다루는 프리랜서여갖고 원고를 받으면 이걸 막 꼼꼼히 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믿지 않거든요. 네. 근데 계속 이걸 읽고 문장을 고치고 써야 되면서 약간 자아가 분열되는 느낌? 그리고 그걸 자꾸 읽으면 정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신념 체계가 약간 바뀐다고 그래야 되나? 네. 그러고 나서 소설을 딱 쓰면은 내 소설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다 헛소리 같은 거예요, 진짜. 그 분열을 견디기 힘들었고 또 시간 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네. 30대 후반쯤에 거래처를 다 작별을 고했어요. 진짜 오래된 거래처들이었는데 정말 그때는 다시는 못 돌아가게 다리에 불을 질러버리자 이런 심정이었는데 네. 그렇게 불을 질러도 글이 써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돈도 없어서 되게 궁핍하고 네. 나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구나 하는 마음에 이제 방황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근데 너무 실감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은 나는 믿지 않는다. 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실감나게 고쳐야 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네, 고통스러웠어요. 네. 저도 너무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끊어내고 소설을 또 써야 되는 일이 막막하기도 한데. 네, 엄청 막막했죠.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좋은 작품으로 세상에 선보이셨으니까 약간 내밀한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문학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작가님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겁이 많은 편이라서 그 작품에서 나라는 사람의 바닥이 보이는 거 그걸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랑 좀 별개인 게 이게 작품이란 게 어쩔 수 없이 쓰는 사람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네. 그 편협함을 보여주기도 하고 맞아. 다들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제 작품을 보면 약간 자기 혐오를 가지거든요. 왜 정말 삐뚤어졌다. 너무 별로다. 감성적이고 촌스러워 보여.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도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하고 그게 작가의 길이라는 그런 거를 이제 최근에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그 자기 자신에게 가혹하신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많이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문학이 또 오로지 기쁨인 순간도 있었을 텐데 소설 쓰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느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사실 작품이란 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완성이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독자분들의 평가도 참 중요하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순수한 기쁨이 있다면 저는 마침표를 찍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 작품이 네. 망작이든 평작이든 어쨌든 옷을 다 입힌 거고 네. 물론 다시 퇴고를 하게 해야 되긴 하지만 네, 그렇게 하나하나 곳간에 글이 쌓일 때가 제일 기쁜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제일. 어쨌든 한 단계를 마무리했다. 네. 이런 것들이 네 저도 좀 공감이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물론 분량은 좀 소설과 시는 다르지만 네, 작가님 요즘에 가장 마음을 많이 쓰는 관심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푹 빠져있는 음악이나 영화, 음식 이런 것들. 아까 요리도 직접 하신다고 했고 네, 되게 좋아해요. 네, 플레이리스트도 있는데 너무 궁금하네요. 그런데 참 그것과 달리 저는 요즘 푹 빠져있는 건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 네. 저는 이제 글도 쓰지만 사실 집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살림도 하고 뭐 돌봐야 되는 것도 있고 뭐가 많으면 힘들어요. 일단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글을 써야지 하다가도 딱 너저분한 싱크대가 보이면 뭔가 스탑이 돼요. 그리고 네. 어제 사다 놓은 식재료들이 널려 있으면 그것도 신경이 쓰이고 네. 이제 그런 자잘한 생활의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소설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든지 최소한으로 줄여야겠다 싶어서 많이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책도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에 이제 책장을 쭉 둘러보는데 이게 네. 업데이트가 너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도 변하고 세상도 조금씩 변하는데 책은 그대로인 거예요. 네. 이게 오래 손을 안 댄 책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들부터 또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오늘 왜 이렇게 공감 많이 되죠? 정말 책은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네. 네. 진짜 한 30년 막 이렇게 된 네, 책들. 진짜 오래된 책 많더라고요. 안 읽는 책들이. 네. 네, 이제 작가님의 낭독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작가님께서 영향을 받은 다른 분의 문학작품도 좋지만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문장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제가 이 겨울에 어울리는 한정원의 에세이집 네. 시와산책 일부를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 주영아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산책자는 걸을 때만큼은 자신의 몸보다 몸이 아닌 것에 시선을 둔다. 지난밤의 꿈을 생각하고 함께 나눈 이야기를 혼자 복기하고 궁금해하다가 미뤄둔 질문을 다시 꺼내보고 까맣게 잊었던 얼굴을 문득 보고 싶어하다가 방금 스쳐간 사람의 모자와 나무를 타는 다람쥐까지 일별한다. 그의 사유는 안과 밖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파도 같다. 그러나 아무리 쓸모도 정처도 없이 걷는다 해도 산책에는 끝이 있게 마련이다. 길은 계속 이어지더라도 그만 멈추고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지점이 반드시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일이나 사랑이나 꿈을 두고 그런 지점을 느끼듯이 결심하는 자리에 돌아갈 집이 요술처럼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다시 왔던 만큼을 다 걸어야 한다. 산책의 마지막 기쁨은 돌아가는 길을 얼마나 순순히 서두르지 않고 걷느냐에 달려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제가 사람이 좀 싫어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네. 어떤 뭐 특정한 사람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뭔가 저를 포함해서 인간 자체가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근데 그런 감정을 가진 채로 소설을 쓰는 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건 뭐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소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 책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긴 했는데 그중에 이 시와산책의 경우는 좋았던 게 심지어 그런 감정도 우리 일부라는 거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게 늘 우리한테 머무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걸 그런 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그런 지점에서 저한테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네. 그냥 담담하게 서술을 하는데 어떤 폐부를 찌르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투명해요.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책 갖고 오셨을 때 저도 네. 좀 아는 척을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문학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주영아 작가님의 데뷔작 굴과 모래에는 굴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굴 속에서 모래가 나오고 굴을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부부의 식당이 몰락해가는 이야기인데요. 설정과 내용이 긴박하고 독특한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기후위기나 바이러스, 자연재해 등등 지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현실의 일들을 곱씹어보게 했던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어떻게 구성하게 되신 건가요? 이 작품은 시작은 진짜 오래됐어요. 어떤 작품은 짧게 뭐 한두 달 내에 모든 것이 시작하고 완결되기도 하는데 네. 어떤 작품은 되게 오래 걸린 작품이 있다는 거를 이제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는데 이 작품의 경우는 수상제가 소감에서 썼지만 이제 횟수로 이제 8년 됐죠. 한 해가 지났으니까 이제 8년이 된 것 같아요. 시작한 게. 그 동일본 대지진을 이제 경험한 그 무렵에 이제 구상을 했던 작품인데 네. 사실은 그 사건만큼이나 제가 이제 여행을 가서 교토에 여행을 가서 만난 그 일본 친구가 사실 처음엔 더 중요한 모티브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굴식당의 부부도 원래는 젊은 부부를 하라고 했었고 그랬는데 또 시간이 흐르면서 주인공 나이도 저랑 같이 늙어가고 그래서 결국 이제 노부부가 등장하게 됐는데 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이제 그게 시간이 흘러서 제자리를 찾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 이제 쓰나미가 벌어졌을 때 많이들 그러셨겠지만 정말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네, 저도 그 상태로 그때는 뭘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에 관련해서. 그래도 이제 스케치 정도를 남겨놨던 건데 네.
이 이후로도 사실 이 이미지는 계속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사실 세상은 계속 나빠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 이미지를 포기할 이유가 사실 없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제가 소설을 본격적으로 좀 제 삶을 많이 할애해서 다시 쓰게 되면서 어쨌든 합병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네. 그래서 급하게 다시 꺼내 들었는데 신기한 게 사실 그전에도 몇 번이나 이걸 완성해보려고 시도를 했다가 안 됐는데 네.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초고를 진짜 엄청 짧은 시간에 썼어요. 그러니까 실타래가 풀린 것처럼 막 써져가지고 저도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약간 그 너무 오래 묵은 된장? 그런 느낌? 그래서 좀 다음에는 좀 신선한 햇된장 같은 소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무 오래 묵은 걸 내놔서. 네. 네, 한때는 소설이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다. 이제 그 시작은 자신일지라도 이야기의 끝은 자신과 타인의 사이에 또 다른 지점에 도달한다고 믿는다. 써내지 못한 시간이 무서울 정도로 길었던 것도 소설이 오로지 나에게서 시작되고 끝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작가님이 실으신 당선소관 중에 일부를 읽어드렸는데요. 써내지 못한 시간 동안 작가님께서 겪으셨던 소설에 대한 심경 변화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도 한데 저는 대학에서도 소설을 전공하기도 했고 늘 그 곁에서 어쨌든 간에 주변부를 맴돌았으니까 네.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든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어릴 때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오만방자였나 싶은데 항상 세상의 중심이 자기니까 네. 소설의 모든 거는 나고 그리고 내 소설은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존재하고 약간 이런 식의 테오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세상과 교감한다는 생각 그때는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소설을 자기와 동격으로 여기면 사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쓰는 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졸업 후에는 정말 버려놓은 작품들은 많은데 단 한 편도 마침표를 못 찍었어요. 한 편도. 그러니까 아예 공모전에도 내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아무래도 저는 떨어지는 것도 무섭고 되는 것도 무섭고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안전한 상태에 있는 방법은 안 쓰는 거거든요. 네. 마침표를 안 찍어서 세상에 안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시기를 사실 스스로 그때 그게 뭔지 깨닫지 못하고 한 10년을 보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 글을 쓰는 어떤 그거에 관련해서는 힘들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나약함이나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도 된다는 걸 배우는데 그 10년이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소설은 또 공유 영역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제 발길 닿는 대로 가보고 싶어요. 또 좀 유연하게 살자. 뭐 하나에 너무 목매달지 말고 그런 생각을 요즘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되게 인상적인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냥 마무리하지 않고 네. 세상에 안 내보내면 된다. 네. 되는 것도 두렵고 떨어지는 것도 두렵고 네. 이런 생각들 사실은 그 작가 지망생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 네.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께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부분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앞서도 나왔지만 좀 지엽적이긴 한데 무조건 마침표를 찍고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야기는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은 보일 수가 없고 그러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이야기는 공중분해되거든요. 사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 또 마침표를 또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게 정말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어떤 글이나 보면은 서두나 부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또 결말까지 통으로 좋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써보면서. 네. 그래서 좋은 결말까지 나아가려면 물리적으로 내적으로 진짜 다양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네. 또 사실은 그걸 경험하면서 작가가 성장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를 꿈꾸신다면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마침표를 꼭 찍으시고 그러고 나면 꼭 타인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많은 의견을 받는 것도 진짜 좋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죠? 네, 소설이 잘 써지지 않을 때도 있으실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면 좋을지 작가님만의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되게 좀 전형적이고 많이들 하시는 방법인 것 같은데 저도 인풋을 좀 강화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닥치는 대로 읽고 저는 어떤 책을 끝까지 늘 읽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책상에 무덤들이 그 책 무덤들은 한 10장만 읽은 것도 있고 다시 읽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닥치는 대로 읽는 편이라서 네. 또 닥치는 대로 보고 약간 물리적인 거리를 두려고도 여행도 또 자주 가고 네.
그러니까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텅 비는 순간이 오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땐 정말 채우는 것밖에 큰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작가님께 생각하실 때 소설 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창작 과제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일지 좀 소개해 주세요. 엄청난 저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데 매일 쓰는 거. 말씀드렸지만 제가 순간 집중력은 괜찮은 편인데 루틴하게 네. 이어가질 못해요. 뭐를. 그래서 마감 목줄을 딱 채워야 이게 원래 그게 일할 때도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약간 몸에 밴 것 같아서 일단은 매일 쓸 수 있는 몸 그걸 만드는 게 진짜 올해 중요한 저한테는 창작 과제입니다. 네. 앞으로의 작품도 더 기대가 되는데 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계신지 아니면 또 앞으로 어떤 이야기 쓰실 건지 조금만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스포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우선 이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싶어서 네. 물론 전력 달리기를 다시 내달려야 될 때가 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숨고르기처럼 이제 그간 써왔던 작품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고치는 시간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이제 매만지면서 즐거울 때도 있고 좀 힘들 때도 있긴 한데 네. 또 장기적으로는 또 새 단편을 시작한 게 있는데 아직 잘 안 풀리고 있어요. 이걸 네. 마무리하고 네. 올 한 해는 장편을 한번 써고 싶다는 아주 원대한 꿈을 꾸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금은 그 장편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공을 쥐고 좀 이리저리 굴려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편도 기대가 됩니다. 그 집필 계획 같은 거 말고 또 다른 목표가 혹은 계획? 아까 루틴. 루틴 중요한 네. 루틴 또 있어요. 그거 말고도 또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이건 진짜 고백적인데 저는 몸에 물 닿는 걸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물이 닿는 걸 너무 싫어해서 수영도 그래서 별로고 사실 씻는 것도 안 좋아해요. 근데 특히 원고 초고 쓸 때는 잘 먹지도 않고 네. 정말 안 씻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삼손이라고 너는 씻으면 뭐가 날아가냐고. 그때는 일할 때도 비슷했던 것 같고 네. 그렇게 이제 뭔가 몰두하면 생활이라는 게 완전히 뒤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 뭐 위생 문제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 단편은 그래도 되죠. 짧으니까 한 일주일. 근데 만일 장편 쓰게 되면은 왜 저 상상했죠? 사람 꼴을 갖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초고를 써도 그전보다 좀 사람답게 잘 씻고 잘 먹고 그렇게 좀 생활을 누려보자. 그게 올해 되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네. 좀 재밌는데 저 갑자기 김씨표류기라는 영화 떠올랐어요. 몰골 비슷해요. 지나면. 네. 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장의 소리 당신의 첫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올 때는 너무 떨리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았고요. 네. 사실 신인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일단 자리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약속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반드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오늘 주영아 작가님과 대화가 너무 즐거웠어요. 네. 또 앞으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작가로서의 꿈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돌이켜보면은 왜 글을 썼는가, 내가 왜 글을 쓰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랑 항상 맞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총체적으로 제가 글을 쓰게 된 건 제가 좋아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삶과 그 사이에 균형이 잘 잡힌 그런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요즘은. 네. 또 그래야지 오래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균형 잡힌 어떻게 보면 가늘고 길게 꾸준하게 성실하고 성장하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너무 인상적인 마무리였습니다. 왜 근데 갑자기 김씨표류기에서 갑자기 너무 내공이 단단한 작가의 이미지로 확 돌아섰는데 김씨표류가 더 좋은데.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주영아 작가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